어디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팔도가 쩌렁쩌렁 울리던 시절. 평생을 나랏밥 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이 대감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던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또 어찌나 좋은지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꾀꼬리는 짝을 찾아 울어대니 그야말로 은퇴하기 딱 좋은 날이었죠. 이 대감 행차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짐을 실은 수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르는 하인들만 해도 한 고을 인구는 좋게 될 법했으니 지나가던 개도 입을 떡 벌리고 구경할 판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가마 안에서 세상 편한 자세로 부채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골치 아픈 상소문도 안 봐도 되고 임금님 눈치 보느라 목 디스크 걸릴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내려가서 텃밭이나 일구고 저녁이면 탁주 한 사발 걸치며 신선 느름이나 하리라 꿈에 부풀어 있었죠. 가마꾼들이 영차영차 발을 맞추며 고갯마루를 넘어 막 강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행렬 앞쪽이 왁자지껄해지더니 가마가 덜컹 하고 멈춰서는 겁니다. 이 대감은 마시던 숭늉을 옷자락에 쏟을 뻔했지 뭡니까? 에이 쯧쯧 거 운전 좀 살살하지. 무슨 일이냐? 하고 헛기침을 하며 물으니 밖에서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아렵니다. 대감 말임 죽여주시옵소서. 웬 미친놈 하나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행차를 막고 있사옵니다. 미친놈? 아니, 내가 벼슬 내놓고 나가는 마당에 송별회 해주는 놈은 못 봤어도 길 막는 놈은 또 처음이네. 이 대감이 가마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만치 앞을 보니 웬 거짓골을 한 소년 하나가 대자로 뻗어 있더군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지 500년은 된 것 같고 옷이라기보다는 누더기 조각을 걸친 것에 가까웠는데 얼굴엔 스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죠.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을 해도 이 녀석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심리 밖에서도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안 돼요! 못 갑니다! 이 강 건너면 다 죽는다고요! 하인들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썩 꺼지지 못해! 오늘 대감마님 기분 좋으신 날이라 내 놈 목이 붙어있는 줄 알아라! 하며 발길질을 해대려던 찰나였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벌써 미쳐서 저러니 원,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나. 동네 개들이 지저대는 소리와 하인들의 욕설이 뒤섞여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감은 뭔가 달랐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조정에서 닳고 다른 이 늙은 여우의 눈에 그 소년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비친 겁니다. 보통 미친 사람이라면 눈동자가 풀려 있거나 초점이 없어야 하는데 저 아이의 눈은 달랐어요. 마치 시퍼런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건 광기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무언가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소름 끼치는 공포 말이죠. 이 대감은 부채를 딱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인들이 주춤하며 물러서자 이 대감이 가마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소년 도리에게 다가갔죠. 도리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이 대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꼴은 더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었습니다. 내 놈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라고 합니다요. 그래 도리야, 네가 보기엔 내가 강을 건너면 물귀신이라도 되어 나올 상이더냐? 왜 길을 막고 난리인 게야? 이 대감이 짐짓 껄껄 웃으며 농을 던졌지만 도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색을 하며 이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잡았죠.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떼어내려 했지만 이 대감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눈엔 보입니다. 저 강물 위로 검은 것들이 우글거려요. 지금 건너시면 배가 뒤집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뼈도 못 추리십니다요.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기어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대낮에 귀신 타령이라니. 날씨가 이리 쨍쨍한데 무슨 검은 것이 있다는 게야. 다들 비소리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이 대감은 도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굽혀 도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요. 검은 것들이라 네 눈에만 보이는 게냐?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는 게냐.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강가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쨍쨍하던 햇볕은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도리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 한복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물살이 맴도는 곳, 저기서 누군가 손짓하고 있잖아요. 어서 오라고,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게 생겼다고 웃고 있단 말입니다. 이 대감의 시선이 도리의 손끝을 따라 강물로 향했습니다. 잔잔하기만 한 강물, 윤슬이 반짝이며 평화롭게 흐르는 저 강물 속에 도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이 대감의 등줄기에는 식은땀 한 방울이 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촉 하나로 살아남은 이 대감의 본능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하고 건너가기엔 찜찜하고 그렇다고 거지아이 말 한마디에 짐을 풀자니 체면이 안 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감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의 눈동자 속에 비친 강물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뱃사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가리킨 그 지점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뗐는데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물이 꿀렁거립니다. 그래요. 출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끈적하고 기분 나쁘게 꿀렁거린다는 표현이 딱 맞겠습니다. 강바닥에 무슨 거대한 맥이라도 한 마리 숨겨놓은 것처럼 물살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대감은 뱃놀이랍시고 폼을 잡고 앉아있긴 한데 엉덩이 밑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영 거슬려서 부채질만 연신 해대고 있었죠.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부채질이라니 이건 더워서가 아니라 식은땀을 식히려는 본능적인 몸부림만이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강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도리가 콧구멍을 벌른거리더니 대뜸 입을 엽니다. 나으리, 이거 냄새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 대감은 귀찮다는 듯이 눈썹을 꿈틀거렸죠. 묘하긴 뭐가 묘해. 강바닥 흙내나겠지. 아니면 니놈이 어제 홍차 먹은 청국장 냄새구나. 도리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펄쩍 듭니다. 아닙니다요. 이건 흙내도 아니고 장냄새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게장간 냄새랑 비슷합니다. 대장간? 강 한복판에서 대장간 냄새라니 지나가던 물고기가 쇠망치질이라도 한다는 소리냐? 이 대감은 혀를 찢찢 찼지만 도리는 포기하지 않고 킁킁거리며 배전을 기웃거립니다. 비릿하면서도 쇠맛이 나는 혀끝에 닿으면 찌릿할 것 같은 그런 냄새 말입니다. 꼭 녹슨 칼을 혀로 핥았을 때 나는 맛 같은 거요. 녹슨 칼?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노를 젓던 사공들의 등짝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이 대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젓는 박자가 미세하게 엇박자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쿵짝 쿵짝 하던 리듬이 갑자기 쿵짝 으드득 짝으로 바뀐 겁니다. 이 대감은 눈치가 밥 먹여주는 양반 아닙니까? 짐짓 모른 척하며 부채를 탁 접어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허허, 이 녀석이 날이 더우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런데 도리야, 네 말을 듣고 보니 목이 칼칼한 게 꼭 쇳가루를 마신 것 같긴 하구나. 물이 이리 탁해서야 원 물고기들이 앞이나 제대로 보고 다니겠느냐. 이 대감의 눈길이 슬쩍 사공들을 향합니다. 뱃사공 중 하나인 곰보 녀석이 침을 꿀꺽 삼키는데 그 목을대가 어찌나 크게 움직이는지 강물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지경입니다. 다른 사공 녀석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서 허공에 떠있는 구름만 열심히 세고 있더군요. 아니, 노를 저어야 배가 나갈 텐데 구름을 세서 배를 움직일 셈인가 봅니다. 도리는 눈치가 없는 척 계속 떠들어댑니다. 나으리, 저기 물 색깔 좀 보십시오. 흙탕물이라기엔 너무 검붉지 않습니까? 꼭 누가 물감을 풀어놓은 것 마냥. 그만! 이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공들이 화들짝 놀라 노를 놓칠 뻔했죠. 이 대감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배전을 두드렸습니다. 물 색깔이 탁한 건 용왕님이 먹물을 쏟아서 그런 것이고 쇠냄새가 나는 건 니놈 코가 막혀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기분이 영 찝찝하여 더는 못 가겠다. 사공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 눈빛이 아주 가관입니다. 들켰나? 아닐걸? 그럼 어쩌지? 하는 신호가 오고 가는 게 훤히 보입니다. 곰보 사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대감마님, 여기서 멈추시면 갈 길도 멀고 날도 저무는데 누가 여기서 밤을 새우자고 했느냐? 저기 저 앞 나루터 보이지 않느냐? 저기 주막에 불 켜진 거 안 보여? 내 오늘따라 탁주한 사발이 간절하여 도저히 못 참겠구나. 뱃놀이고 뭐고 술부터 한잔 해야겠다. 당장 배 돌려.
이 대감의 호통에 사공들은 마지못해 뱃머리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안도감보다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배가 목적지에 닿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배가 나루터로 향하는 동안에도 도리는 계속 강물을 쳐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저 소용돌이 치는 모양새가 꼭 물밑에서 누가 손짓하는 것 같단 말입죠. 닥치거라 이놈아, 밤에 오줌 지리기 싫으면. 이 대감은 도리의 등짝을 찰싹 때렸지만 사실 등골이 오싹한 건 이 대감 자신이었습니다. 강물에서 올라오는 그 비릿한 냄새, 도리 녀석 말대로 그건 단순한 물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피가 쇠에 엉겨 붙었을 때 나는 아주 고약하고 불길한 악취였으니까요. 배가 나루터에 닿자마자 이 대감은 도망치듯 배에서 내렸습니다. 땅을 밟으니 이제야 살 것 같더군요. 하지만 사공들은 배를 묶어두면서도 연신 강 쪽을 힐끔거립니다. 마치 물속에 숨겨둔 무언가가 튀어오르진 않을까 감시하는 것처럼요. 주막 평상에 털썩 주저앉은 이 대감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도리야, 너 오늘 밤에 방문단속 단단히 해라. 그리고 저 사공놈들 술 한 잔씩 돌리면서 혀 좀 풀어봐라. 아무래도 저 물 밑에 메기 대신 송장이라도 들어있는 모양이다. 주막 주모가 내오던 국밥 그릇이 달그락거립니다. 주모의 눈빛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공들을 보는 눈빛이 낯선 손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공범을 보는 눈치랄까요.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주막집 낡은 등불을 흔듭니다. 끽끽. 등불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물 먹은 관뚜껑 열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밤입니다. 이 대감은 국밥 국물을 한술 뜨며 생각합니다. 리믹스라더니 이번 사건은 박자가 아주 엇박자로 꼬여버렸구나. 얌전하게 뱃놀이나 하려던 계획은 물 건너갔고 이제 이 비릿한 쇠냄새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게 생겼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시커멓게 흐르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뻐끔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밤 이 주막에서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도리가 눈치 없이 국밥에 깍두기를 얹으며 해맑게 웃습니다. 나으리, 근데 아까 그 냄새 말입니다. 엽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돈 냄새요. 돈 냄새. 이 대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쇠 냄새가 피 냄새인 줄 알았더니 돈 냄새라.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공포 장르에서 갑자기 범죄 스릴러로 장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강물 속에 숨겨진 게 시체인지 아니면 금괴인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주막문 닫아 걸어라. 바람 소리가 영산합다. 자, 여러분. 국밥 냄새가 구수하게 진동하는 저작거리 주막으로 다시 가봅시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개똥이네 주막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탁주 한 사발 들이켜려는 장정들의 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여기 그 틈바구니에서 제 몸뚱이만한 장작더미를 지게에 지고 끙끙대는 사내, 바로 우리의 돌입니다. 아이고, 저 허리 휘는 것 좀 보세요. 도리가 입을 비죽거리며 속으로 투덜댑니다. 아니, 이놈의 주막은 무슨 놈의 장작을 이렇게나 많이 뗀답니까? 소를 한 마리 통째로 삶아도 이것보단 적게 들겠습니다. 툴툴대면서도 발걸음은 참 성실하게 부엌 뒷문 쪽으로 향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주막 뒷방, 그러니까 제일 비싼 안주가 들어가는 천지인 방 쪽 창문이 살짝 열려있지 뭡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돌입니다. 남의 이야기 엿듣는 취미야 뭐 동네 안악들 수다판에서나 즐기는 거지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뱀 지나가는 소리처럼 스산하고 씹다 뱉은 닭뼈다귀처럼 거칠거칠한 게 딱 들어도 나 지금 나쁜 짓 꾸미는 중이요 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도리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춥니다. 등 뒤에 짊어진 참나무 장작이 천근만근인데 호기심이라는 놈이 그 무게를 이겨버린 거죠.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워봅니다. 방 안에는 두 놈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가 굵직한 게 덩치가 산만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깐족거리는 게 쥐새끼 같을 낌새입니다. 굵은 목소리가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이놈아,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느냐? 이번 일 그르치면 최사도 영감께서 우리 목을 댕강 날리실 게야. 알지? 최사도 성격 불같은 거. 그러자 쥐새끼 같은 목소리가 비굴하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형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이 바닥에서 손빠르기로는 타이의 추종을 불허하는 날쌘돌이 아닙니까? 오늘 밤 이대감댁 담장을 덮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요. 도리의 눈이 휘동그레집니다. 이대감? 아니, 우리 마을에서 법 없이도 살 양반인 그 이대감님을 말하는 건가?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도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더 바짝 창문에 귀를 갖다 댑니다. 혹시라도 지게 위에 장작이 오르르 쏟아질까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말이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춤추는 무당 같습니다. 방 안의 대화는 점입가경입니다. 쥐새끼 목소리가 킬킬대며 말을 잇습니다. 그 가짜 서찰 말입니다, 형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영모를 꾀하여 왕위를 뒤집자는 내용인데 글씨체가 이대감 필체라고 아주 똑같습니다요. 제가 봐도 속겠습니다. 그걸 이대감네 사랑방, 그 왜 있지 않습니까? 대감마님께서 아끼시는 그 큼지막한 청화백자 항아리, 그 속에다 쏙 넣어두고 올 겁니다. 내일 관아들이 들이닥쳐서 항아리를 깨면 서찰이 툭 하고 튀어나오겠지요. 그러면 이대감 목은 날아가고 우리 최사도 영감님은 입이 귀에 걸리실 겁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멀쩡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려는 음모를 그것도 국밥집 뒷방에서 듣게 될 줄이야. 도리는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이대감님이 누구십니까? 지난번 흉년 들었을 때 도리네 식구 굶어 죽지 말라고 쌀가마니 몰래 놓아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영모라니요. 게다가 최사도라니 그 탐관오리놈이 꾸민 짓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코끝이 간질간질합니다. 아, 하필이면 장작먼지가 코로 쏙 들어온 겁니다. 재채기가 나오려는 찰나 도리는 급하게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그 반동으로 지게가 흔들리면서 장작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방 안의 목소리가 뚝 끊깁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도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누구냐? 굵은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올 듯 소리칩니다. 문이 벌컥 열릴 기세입니다. 이때 도리의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도리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고양이가 미쳤나? 어디서 생선을 훔쳐먹고 장작더미 위로 뛰어내려? 저리 안 가! 와이! 와이! 그리고는 발을 쿵쿵 구르며 고양이를 쫓는 신용을 하고는 불이 나게 부엌 쪽으로 내뺍니다. 다행히 방 안의 놈들은 투덜거리기만 할 뿐 쫓아나오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에이, 재수없는 도둑고양이 녀석, 술맛 떨어지게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0년 감수했습니다. 도리는 부엌 구석에 장작을 부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그 쥐새끼 같은 놈이 이대감댁 담장을 넘어 사랑방 청화백자 항아리에 가짜 서찰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이대감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입니다. 도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이대감님께 달려가서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관아에 신고를? 아차, 관아는 최사도놈 소굴이니 제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 들이미는 꼴이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대감님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놈들이 서찰을 심어놓기 전에 막거나 심어놓은 직후에 빼내야 합니다. 도리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평생 남의 집 장작이나 패고 살 줄 알았던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끼어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이대감님을 구할 사람은 지금 천지에 저 도리놈 하나뿐입니다. 서찰이 숨겨질 장소는 알아냈습니다. 사랑방 청화백자 항아리. 시간은 오늘 밤. 장소와 목표물이 확실해졌으니 이제 필요한 건 속도와 배짱입니다. 도리는 주막 아주머니가 야 도리야 국밥 배달 안 가고 뭐해? 라고 소리치는 것도 뒤로 한 채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작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 눈이 이제는 밤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번뜩입니다. 자, 이제 도리는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영모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증인, 아니 해결사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도리는 이대감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도리는 놈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놈들이 서찰을 넣은 직후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빼낼 수 있을까요? 밤바람이 차갑습니다만 도리의 등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추격전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도리의 뒤를 바짝 쫓아가 보시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각은 자시, 그러니까 쥐새끼도 추워서 덜덜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 한밤중입니다. 하늘에는 달도 차마 못 보겠다는 듯 구름 뒤로 쏙 숨어버렸고 강바람은 어찌나 매섭게 부는지 뺨에 스칠 때마다 싸다기를 맞는 기분이 드는 그런 밤이죠. 우리의 주인공 도리, 강가에 섰습니다.
말이 좋아 잠입이지 이건 그냥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대감은 뒤에서 팔짱 딱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속으로는 저놈이 과연 해낼까 아니면 그냥 내일 아침에 둥둥 뜬 시체로 발견될까 반신반의하는 눈치입니다. 도리는 억울합니다. 아니 시킨다고 다 하는 자신이 더 한심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왕비라도 됐지 도리는 이 차가운 똥물에 뛰어들어서 건질 거라곤 감기 몸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풍덩. 소리도 최대한 안 나게 마치 수달이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들어가는 순간 도리의 머릿속엔 아, 내가 미쳤지. 돈이 뭐라고 하는 생각조차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전신을 휘감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바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물속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인간의 생존 본능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니 희끄무레한 배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사도가 준비해둔 공양미 300석을 실을 그 배 말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아주 튼튼해 보이고요. 하지만 도리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도리는 숨을 꾹 참고 배 밑바닥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폐가 터질 것 같지만 참아야 합니다. 배의 가장 깊은 곳, 흘수선 아래쪽을 더듬더듬 훑어내려갑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미끄덕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인위적인 흔적, 매끄러운 배 밑창에 웬 흉터 같은 게 느껴집니다. 빙고, 찾았습니다. 배 밑바닥 나무 판자 사이에 주먹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게 가관입니다. 단단한 참나무 쐐기도 아니고 송진을 바른 튼튼한 마개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 뭉친 톱밥 덩어리와 촛농으로 엉성하게 메워져 있습니다. 이건 뭐 물살이 조금만 세지거나 배가 출렁거리면 툭 빠져버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청이가 배 타고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치마 뒤집어 쓰기도 전에 배가 먼저 꼬르륵 가라앉게 생긴 구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멍 옆에 뭔가 덜렁거리는 주머니가 매달려 있습니다. 도리가 주머니 끈을 살짝 당겨보니 묵직합니다. 방수포로 꽁꽁 싸매긴 했지만 그 특유의 냄새는 물속에서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화약입니다. 엉성한 구멍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면 그 무게를 못 이겨 화약이 터지거나 배가 쪼개지도록 설계된 아주 악랄하고도 치밀한 살인 장치였던 겁니다. 도리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물을 먹을 뻔했습니다. 이 미친 최사도 놈이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수장시켜서 증거 인멸까지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리는 엉성하게 박힌 톱밥마개 하나를 쑥 뽑아내고 매달린 화약 주머니 하나를 단검으로 쓱 잘라냅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눈앞이 핑 돕니다. 뱃속에 있는 공기가 나 좀 내보내줘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수면 위로 솟구칩니다. 푸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도리.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이빨은 딱딱 부딪혀서 캐스터네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가로 기어 올라가니 이 대감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옵니다. 옷이라도 좀 벗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양반은 양반입니다. 뒷짐지고 내어다보며 눈썹만 까닥합니다. 찾았습니다. 나으리. 도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에 젖은 톱밥마개와 화약 주머니를 이 대감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 대감, 그걸 보자마자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평소에 그 능글맞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살기가 감돕니다. 이것들이 톱밥 뭉치의 화약이라? 이 대감이 화약 주머니의 냄새를 킁킁 맡더니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공양미를 바치러 가는 효녀를 기리는 척하면서 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배를 침몰시켜 죽일 작정이었어. 그래야 뱃사람들이 실수한 걸로 덮어 씌우고 자기들은 쏙 빠질 테니까. 최사도 이놈이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감히 내래 구역에서 이런 삼류 양아치 같은 살인극을 벌여? 이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으르렁거림에 가깝습니다. 도리는 추워서 떠는 건지 이 대감의 기세에 눌려 떠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물 뚝뚝 흘리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도리를 보며 이 대감이 시익 웃습니다. 아주 섬뜩하게 말이죠. 고생했다 도리야. 네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 쓰레기들이 최사도 놈의 목을 조르는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게다.
이 대감은 증거물들을 소중하게 품에 넣습니다. 마치 천금 같은 보물이라도 되는 양 말이죠. 밤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전의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최사도의 완벽해 보였던 살인 계획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말이죠. 자, 이제 패는 뒤집혔습니다. 상대방이 밑장 빼기를 하려다 딱 걸린 셈이죠. 이 대감과 돌이, 이 환상의 복수 콤비가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최사도의 뒤통수를 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사도는 오늘 밤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겠지만 내일부터는 아마 악몽을 꾸게 될 겁니다. 아주 지독한 악몽을요. 달이 구름 뒤로 쏙 숨어버린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어찌나 무거운지 국밥 식어가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지요. 이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수염만 쓰다듬고 있었고 우리의 주인공 도리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띤 채 보찜 속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서 보물찾기라도 하려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니 폭풍 전야의 고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지끈! 낡아빠진 주막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 10여 개가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들. 눈빛 하나만큼은 당장이라도 사람 하나쯤은 회를 쳐버릴 기세였죠. 칼날이 번뜩이자 주모는 비명도 못 지르고 솥단지 뒤로 숨어버렸고 이대감의 호위무사들도 칼자루를 주며 긴장했습니다. 보통의 야담이었다면 여기서 피 튀기는 검술 대결이 펼쳐져야 마땅하겠지만 도리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저 녀석들, 신발 밑창이 얇구나. 도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폼 잡고 한 발짝 내디디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이대감의 목을 받으러 갔다. 뭐 그런 진부한 대사를 읊으려던 찰나였죠. 도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자, 받아라! 내 택제 선물이다! 도리의 손에서 큼지막한 삼배 주머니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자객들 발치에 떨어진 주머니가 퍽 하고 터졌습니다. 자객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연막탄인가? 독가스인가? 아니면 엽전꾸러미라도 던져서 회유하려는 건가? 하지만 바닥에 촤르르 쏟아진 건 다름 아닌 가시폭탄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폭탄이지 산에서 주워온 말린 밤송이 껍질과 대장간에서 얻어온 새조각, 그리고 도리가 심심풀이로 깎아 만든 뾰족한 나무 가시들을 한데 섞어 놓은 그야말로 악마의 레고블럭 같은 물건들이었죠. 자객들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자객이 가시를 밟고는 억 소리와 함께 펄쩍 뛰었습니다. 사람이 밟으면 아픈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한 놈이 뛰니 옆에 놈이 놀라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은 놈이 휘청거리다 또 다른 가시를 밟고 주막안은 순식간에 살벌한 암살 현장이 아니라 뜨거운 불판 위에 미꾸라지 춤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발바닥 야 밀지마 으악 엉덩이에 박혔어.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제 발바닥 부여잡고 콩콩 떼는 자객들의 꼴이라니 천하의 살수들이 탭댄스 추는 꼴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주막바닥을 구르며 곡소리를 내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싸움은 장비빨이라니까. 그 틈을 놓칠 리 없는 이대감의 호위무사들이 나섰습니다. 무사들은 칼을 뽑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몽둥이 찜질하듯 칼집으로 자객들의 뒤통수를 딱딱 두들겨 패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가시밭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놈들을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순식간에 10댓 명의 자객이 굴비 엮이듯 포승줄에 묶여 주막마당에 나란히 무릎 꿇려졌습니다. 도리는 끙끙거림은 자객 우두머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면을 확 벗기자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험상궂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리는 능청스럽게 그의 품을 뒤졌습니다. 어디보다 남의 목숨 가지러 온 양반들이 뭘 들고 다니나. 우두머리의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으로 쌓인 작은 첩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리는 보란듯이 그 첩지를 펼쳐 이대감에게 건넸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종이를 확인한 이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거기엔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살생부가 들어있었는데 그 명단 맨 위에는 이대감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아래엔 도리의 이름까지 떡하니 적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참, 내 몸값이 이렇게 비쌌나? 도리가 킬킬거렸지만 이대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살생부 끝자락에 찍힌 그 도장. 그건 도리도 익히 알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관아의 물건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고을 사또의 직인이었으니까요. 최사도. 이 탐관오리가 결국 선을 넘었구나. 이 대감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자객들은 단순히 돈 받고 움직이는 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관의 사주를 받은 썩어빠진 권력의 개들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건 단순한 습격 사건이 아니라 이제부턴 정치 싸움이자 목숨 건 권력 다툼이 되는 겁니다. 도리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밤송이 가시 하나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백암마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밤송이 까러 가시죠. 알맹이가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의 혈투는 싱겁게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최사도의 인장이 찍힌 이 살생부, 이것이야말로 놈의 목을 죄일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도리는 챙겨뒀던 보찜을 다시 어깨에 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그럼 관하로 가서 최사도 양반 주리를 좀 들어볼까요? 발바닥에 구멍난 자객들을 뒤로하고 도리와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최사도가 있는 관하, 그 호랑이 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사도 이 양반, 본인이 판 함정에 본인이 걸려들 줄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요. 다음 장에서 그 꼴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숲속 깊은 곳으로 접어듭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숲은 온통 검푸른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했지요. 도리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 바로 빈가마 유인 작전이 펼쳐질 시간입니다. 놈들은 씩씩거리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숲길 굽이진 곳에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가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가마의 술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꼴이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놈들의 눈이 번들거립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저 안에 그 얄미운 도리 녀석이 웅크리고 있겠구나 싶었겠지요. 대장격으로 보이는 사내 하나가 침을 꼴깍 삼키며 신호를 보냅니다. 놈들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와악 하는 기괴한 함성과 함께 가마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가마의 휘장을 사정없이 찢어발겼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챙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끝에 전해지는 건 살점의 느낌이 아니라 딱딱한 돌덩이의 감촉이었습니다. 휘장이 찢겨나가고 드러난 건 도리가 아니라 냇가에서 주워온 큼지막한 호밭돌 2개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뿐이었지요. 허수아비 얼굴에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마치 놈들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제기랄 속았다. 놈들이 길길이 날뛰며 분통을 터뜨릴 때 머리 위쪽 바위 뒤에서 익숙한 깐족거림이 들려옵니다. 어이쿠, 손맛이 어떠신가? 내 특별히 자네들을 위해 가장 잘생긴 돌덩이로 골라놓았는데 말이야. 돌이었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를 향하자 도리는 혀를 낼름 내밀고는 숲 안쪽으로 잽싸게 몸을 감춥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놈들이 이성을 잃고 도리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숲은 도리의 안방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리는 이미 놈들이 밟을 땅, 잡을 나무까지 하나하나까지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놈들이 우르르 숲 안쪽으로 뛰어들자마자 어이쿠, 악, 엄마야 하는 비명이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바닥에 깔린 낙엽더미 아래 도리가 칡넝쿨로 촘촘하게 엮어놓은 발목덫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앞서 달리던 놈이 넝쿨아 갈려 넘어지니 뒤따르던 놈이 그 등 위로 엎어지고 그 뒤에 오던 놈은 앞사람 엉덩이에 코를 박으며 도미노처럼 와리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술 취한 곰들이 춤을 추는 꼴입니다. 하지만 도리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는 놈들의 귓가에 으스스한 바람소리와 함께 정체불명의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크앙, 끄르르르르, 캬. 사실 이건 도리가 항아리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인데 울림이 증폭되어 마치 굶주린 호랑이나 전설 속 요괴가 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둑어둑한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괴수 소리에 놈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칼을 쥐고 있어도 손이 벌벌 떨리니 무용지물이지요. 뭐야? 이 산에 호랑이가 산다는 말은 없었잖아. 공포에 질린 놈들은 소리가 들려오는 반대쪽, 그러니까 도리가 몰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나무 위를 원숭이처럼 타넘으며 놈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왼쪽으로 가려 하면 돌을 던져 맞고 멈추려 하면 또다시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놈들의 혼을 쏙 빼놓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내달려 놈들이 당도한 곳은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움푹 파인 구덩이 지역이었습니다. 바닥이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놈들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휴, 이제 좀 따돌린 건가? 안도하며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놈들 중 하나가 무심코 짚은 바닥이 꿈틀거립니다. 횃불을 들어 비춰보니 앞불싸 그곳은 겨울잠에서 덜 깬 독사들이 모여있는 뱀굴 입구였습니다. 물론 도리가 미리 뱀들이 좋아하는 약초를 뿌려 녀석들을 잔뜩 화가 난 상태로 깨워놓은 뒤였죠. 쉭쉭 수십 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고개를 쳐듭니다. 놈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칼을 휘두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놈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며 구덩이를 탈출하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독사들도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에 놀라 공격 태세를 갖추고 놈들은 바지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타고 기어오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볼만한 풍경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도간에 든 뱀과 춤추는 꼴이라니요. 나무 꼭대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리는 쿡쿡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2차 습격조는 그렇게 뱀들에게 쫓겨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쳐 버렸고 숲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도리는 가볍게 나무에서 뛰어내려 온매무새를 다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멍청한 졸개들은 따돌렸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도리의 시선은 이제 숲을 지나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강가 나루터를 향합니다. 그곳에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이자 진짜 흑막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도리는 과연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승부까지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숲을 빠져나가는 도리의 발걸음에 비장함이 실립니다. 먼지 구름이 거치고 나니 남은 건 엉망진창이 된 마당과 넋이 나간 표정의 하인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꼬질꼬질한 소년, 도리뿐이었습니다. 이대감은 헛기침을 하고 내뱉으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죠. 방금 전까지 칼부림이 오가고 영모의 문서가 펄럭이던 그 살벌한 현장에서 도리가 보여준 기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오줌을 지리고도 남았을 상황에서 이 녀석은 쌀가마니 뒤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콩자반이 든 단지를 악당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시켰으니까요. 검은 콩자반을 뒤집어 쓰고 앞이 안 보여 허우적대던 자객의 꼴이라니 그건 무협지보다는 콩트대본에 가까웠습니다. 이대감은 도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도리는 콧물을 훌쩍이며 찢어진 집신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죠. 대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도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 콩자반값 물어내라고 할까봐 겁이 난 겁니다. 그런데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녀석 제법 쓸만하구려. 내 아들 하자. 네? 도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라니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머슴도 아니고 아들? 대감마님 노망이 드셨나? 아니면 저 양반이 콩자반 양념이 눈에 들어가서 헛것을 보나 싶었죠. 하지만 이 대감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글줄이나 읽는다는 양반네 자식들은 위기 상황에서 공자왈 맹자왈 찾다가 목이 달아날 위인들이었지만 이 천민 소년에게는 야생의 생존 본능과 기막힌 잔머리가 있었으니까요. 대감은 이걸 리믹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리타분한 양반 가문에 흙냄새 풀풀 나는 야생마 한 마리를 섞어버리는 파격적인 실험 말입니다. 그날부터 도리의 임생은 180도, 아니 540도쯤 뱅글뱅글 돌아버렸습니다. 우선 목욕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도리를 솥단지 살듯 팍팍 문질러 씻기는데 어찌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 국숫가락 뽑는 줄 알았답니다. 뽀얗게 씻겨놓고 비단 옷을 입혀놓으니 이게 또 제법 태가 납니다. 물론 도리는 빳빳한 비단옷이 가려워서 온몸을 비틀어대며 갓쓴 원숭이 흉내를 냈지만요. 짐을 꾸리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어귀에는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가마 타고 가는 도련님이 개똥이네 셋째 아들 도리라며? 에이 설마 때깔부터 다른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가마 창문을 살짝 열고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개선장군, 아니 금이 환영하는 과거 급제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는데 그 모습이 얄미우면서도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도리에게는 신기한 유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감은 가는 내내 도리에게 양반의 법도니 사서삼경이니 하는 것들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에헴,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였느니라. 대감의 훈계가 길어지자 도리는 하품을 쩍 하더니 엉뚱한 소리를 던집니다. 대감마님? 아니 아버님. 군자고 뭐고 배에서 천둥이 치는데 주막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리고 가시죠. 이대감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이대감 앞에서 국밥 타령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버릇없는 말투가 싫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 뱀 같은 대신들과 수싸움을 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던 차에 도리의 저 필터 없는 순수함은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았거든요. 대감은 곰방대를 물고 피식 웃으며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 않더냐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도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기와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한양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숭례문의 거대한 지붕이 보이자 도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쭈그리고 자던 신세였는데 이제는 저 거대한 성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양반집 도련님이 된 겁니다. 하지만 도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 팔자를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 화려한 비단 옷과 맛있는 밥상 뒤에는 콩자반 단지를 던질 때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대감이 자신을 선택한 건 단순히 귀여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이라는 변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와글거리는 장터의 소음과 사람들의 열기가 훅 기쳐왔습니다. 도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갓끈을 고쳐매었습니다. 눈빛만큼은 더 이상 철없는 시골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이 될지 아니면 비단 옷을 입은 미꾸라지가 될지는 이제부터 도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이 대감이 슬쩍 도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겁나느냐? 도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콩자반으로 자객도 잡았는데 한양 귀신들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가마꾼들의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도리를 태운 가마가 한양의 깊숙한 곳, 권력과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그 한복판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도리의 갓끈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끝에는 묘한 비린내와 향긋한 꽃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피와 돈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한양의 냄새처럼 말이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